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박혜윤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암한 후 가족분들의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병 생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간병 시기를 좀 슬기롭게 지낼 수 있을지 오늘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은 사실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의 가족 모두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새 가족의 탄생이나 가족 구성원의 독립, 퇴직, 사별 등 중요한 여러 사건들을 겪으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달을 겪고 있습니다. 암 진단과 치료 과정도 그러한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들도 환자와 더불어 큰 변화를 겪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환자분들뿐만 아니라 가족도 그 변화를 수용하고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현재 가족의 발달적, 기능적 상태에 따라 그 가족 구성원이 감당해야 할 변화의 내용과 적응 능력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가족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우리 가족이 감당해야 될 변화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명료하게 아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대 여성 암 환자가 있고 그리고 그 여성 환자의 남편과 어린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과 70대 남성 암 환자와 부인, 성인 아들과 딸로 이루어진 가족은 아마 그냥 이야기만 들으셔도 이 가족이 놓인 상황과 해결해야 될 어려움들의 종류가 매우 다를 것임을 아마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족은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까요? 먼저 간병은 처음부터 간병에 익숙하고 잘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간병이라고 하는 것도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다양한 여러 가지 돌봄을 하게 되는 총체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병을 맡게 되었을 때 그 간병 역할이 굉장히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치료 결정도 굉장히 어려운데요. 특히 그 암 진단을 받은 초기에는 더욱더 여러 가지 치료 결정을 하셔야 될 일이 많습니다. 정보를 구하고 또 가족들 간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서 의사결정을 내리고 또 병원에서 새로 만나는 여러 의료진들과 소통을 해서 환자에게 가장 좋은 치료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돌봐야 할 가족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린 자녀, 그리고 혹은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 이러한 가족들의 돌봄도 멈출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가 평상시에 했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가족들은 또 그 변화를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가족들의 정신적 측면을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가족들도 환자 못지않게 충격, 불안, 우울, 분노, 좌절, 슬픔 등의 다양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간병 가족, 그러니까 환자를 주로 돌보게 되는 가족의 경우에는 여러 연구에 따르면 그 우울 불안의 정도가 환자와 유사한 정도가 아니라 더 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신체적 측면도 간과할 수 없는데요. 간병을 하시다 보면 피로, 불면, 통증 등을 또 흔히 겪게 되실 수 있고요. 또 건강관리에 소홀해지기가 쉽습니다. 아무래도 환자 중심으로 모든 생활이 움직여지다 보니 자신의 건강관리에는 소홀해지게 되거나 또 원래 가지고 있던 병을 또 잘 돌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체적인 측면에서도 어려움을 겪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적인 측면인데요. 만약 그 가족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간병과 직장 생활을 어떻게 잘 병행할지 문제가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병행하기가 어려워서 휴직이나 실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자신의 커리어 생활에 큰 변화가 오기도 합니다. 커리어가 단절됐다라는 단절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간병 역할의 정도에 따라서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무래도 환자분과 지내는 생활이 많아지고 바깥 생활을 할 여력이 줄어듦에 따라서 사회생활이 축소되고 고립감 등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치료와 관련된 여러 비용들이 늘어나면서 경제적인 부담이 늘어나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간병을 하다가 직장 생활의 변화로 인해서 수입은 거꾸로 감소하는 그런 이중고를 겪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들은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들을 당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와 함께하는 가족들은 환자를 잘 돌보면서 또 환자가 아프면서 나타난 여러 가족의 변화에 적응을 하면서 또한 이런 변화 속에서 내 삶, 자신의 삶은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이런 문제에 적응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환자와 함께하는 가족은 비단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 자기 자신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을 한꺼번에 이제 고려하고 다루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족들의 간병 부담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프신 환자 측의 요인입니다. 간병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한다든지 또 환자 상태가 굉장히 심각해서 좀 항상 긴장을 놓칠 수 없고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야 한다든가 혹은 환자의 기능 수준이 신체적, 정신적, 인지적으로 어떠한가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가족 측 요인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간병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진다든지 환자를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예를 들어 통증약을 어떻게 복용을 해야 되는지, 시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은 신체적으로 불편한 환자를 어떻게 부축을 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에 또 부족할 때도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변화의 폭이 클수록 예를 들어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둔다든지 이런 폭이 클수록 또 활동이 많이 제한될수록 사회적 고립이 심할수록 간병 부담은 커집니다. 또 환자와 가족의 상호작용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그 환자와 가족의 암 진단 이전의 관계의 질이 어땠는지 당연히 관계의 질이 좀 좋지 못했을수록 간병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고요. 또 얼마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가지고 있는지 또 환자와 가족이 유사한 대처 방식을 갖고 있는지 혹은 굉장히 대립되는 대처 방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간병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환자 측 요인은 사실 가족분들이 어찌하기 어려운 요인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가족 측 요인이나 상호작용의 부분을 들여다보시면 우리가 또 가족들 입장에서도 조금 더 교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 예를 들면 자신감이라던가 환자 돌봄 기술이라던가 의사소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알게 되고 또 바꾸려고 노력을 하시게 되시면 좀 더 간병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또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병 가족이 또 배우자냐 성인 자녀이냐에 따라서 느끼게 되는 어려움들이 다르다라고 또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배우자의 경우에는 간병을 혼자서 하게 되는 경향이 좀 더 높다고 하고요. 간병의 강도와 횟수가 좀 더 높다고 합니다. 성인 자녀의 경우에는 좀 더 다른 지원을 받게 될 수 있는 경향이 좀 더 높다고 하고요. 삶의 단계도 좀 다르게 되는데 배우자는 중년에서 노인이 아무래도 많고 그러다 보니 배우자 간병과 자기 자신의 건강 문제 사이에 갈등이 흔히 있다고 합니다. 성인 자녀는 중년 이하가 많고 이 중년 이하의 또 삶의 과제가 있기 때문에 부모 간병과 또 내가 키워야 되는 아이 양육 사이의 갈등 혹은 내가 돌봐야 되는 부부, 배우, 파트너 이런 사이의 갈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역할에 대한 영향도 이제 배우자의 같은 경우는 가사일과 양육 부담이 증가되고 또 직장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요. 성인 자녀의 경우에는 역할 변화에 따른 관계 문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 사이에서의 갈등 같은 것들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 영향은 이제 배우자가 아무래도 중년에서 노년 사이도 많고 간병의 강도도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스트레스나 신체 정신 건강 위험은 성인 자녀인 간병가족보다 좀 더 높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성인 자녀는 나중에 내가 환자를 포기했다는 감정을 겪기 쉽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또 유의해서 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지금까지 제가 간병 경험의 어려움과 부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간병 경험을 꼭 나쁘다거나
혹은 부정적으로만은 볼 수 없습니다. 사실 간병 경험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삶에서 꼭 겪게 마련 그런 필수적인 또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안에 또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가족도 간병 경험 속에서 개인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돕는다는 데서 오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감 같은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고요. 또한 아픈 사람과 함께 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부분을 보게 되면서 성찰과 다른 종류의 목적의식을 또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간병 경험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인식하느냐는 가족의 삶과 또 나의 정서적인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간병 생활을 슬기롭게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자 돌봄의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우고 알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간병에 대해서 처음부터 익숙하고 잘 아는 사람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배우고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간병 기술에 대해서 얼마나 능숙하느냐에 따라서 간병 부담이 다르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질병에 대한 정보를 가급적 많이 모으시고 그리고 또 잘 찾아보면 간병과 사회적 지원에 대한 정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다른 질환에 비해서 그래도 비교적 암 환자의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가 비교적 많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이 유튜브 채널에도 많은 정보가 있고요. 또 다니시는 병원에 암 정보와 관련된 그런 부서들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곳을 방문하셔서 가급적 많은 정보들을 좀 배우고 아시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환자와 소통하는 측면입니다. 우리가 환자를 위하는 마음들은 사실 어느 가족이나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환자와 능숙하게 잘 소통하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또 있을 것입니다. 환자와 소통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자꾸 많이 시도하시고 어떤 좋은 소통을 하시도록 좀 노력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환자가 겪는 경험과 그에 대해서 환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또 한국 사회에서는 가족들끼리 같은 시간을 많이 보내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 대화를 잘 하지 않는 가족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눈치 문화라고 해서 말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서로 알거나 분위기로 알아채는 것이 사실 좀 익숙합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중요한 의사소통은 좀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병과 치료에 대한 생각과 의견, 그리고 환자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지금 필요로 하는지 이 부분, 그 다음에 어떠한 점을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지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시고 대화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간병하시는 가족이 무엇을 도와주기를 원하는지도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사실 저희가 임상 현장에서 사실 많이 보는 환자와 가족분의 갈등 중에 한 가지가 시기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이 정말 지극정성으로 환자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하고 또 환자는 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하고 고마운 감정을 갖고 있는데 이상하게 시기와 관련해서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가족은 환자가 좀 더 빨리 나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차려드립니다. 환자는 속도 좋지 않고 입맛도 뚝 떨어져서 잘 먹지를 못합니다. 가족은 자꾸 좀 더 먹어서 빨리 기운을 차려야 된다라는 말을 자꾸 하고 환자는 내가 하고 싶은데도 그게 잘 되지 않는데 자꾸 부담스럽게 그 부분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화가 나서 못 먹겠어 하고 이제 화를 내시고 돌아서거나 아니면 이제 숟가락을 놓고 방에 들어가시거나 이런 패턴이 이제 반복되는 거죠. 그런 점은 사실 환자의 회복을 절실히 원한다는 점에서는 두 분이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도와주기를 원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환자가 원하는 거는 맛있는 음식을 많이 차려주는 것보다는 내가 힘든 점을 알아주고 그것을 좀 이해해주는 것, 받아들여지기를 원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것을 먼저 도와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에 관한 소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주
조금 더 환자가 내가 삶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치료에서 중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주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자주 이야기라고 하시라는 것은 나중에 필요할 때 이야기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이 부분은 좀 부담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미루는 경향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거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운 마음이라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이야기를 꼭 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환자분께서 갑자기 나빠지실 때는 환자분과 이런 이야기를 편안하게 나누실 수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또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 아버님이 혹은 우리 어머님이 우리 딸이 무엇을 원했지? 이것을 생각하게 될 때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환자분께서 내가 이 치료에서 나는 무엇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혹시 안 좋을 때가 되었을 때는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몇 번이라도 좀 나누셨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안 좋은 소식도 환자와 진솔하게 공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이 사실 가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는 거는 환자분께 또 큰 충격이 될 수도 있고 또 환자가 열심히 낫고자 하는 의지를 꺾을까봐 이런 소식을 아무래도 미뤄두고 싶은 마음이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안 좋은 소식도 그것을 알고 그 사실 위에서 환자분께서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결정들을 바꾸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당장에는 이런 소식을 전달드리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또 이렇게 전해드렸을 때 환자분이 힘들어하시고 그러는 것을 가족끼리 나누는 것이 굉장히 가슴 아프고 힘들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을 또 전할 때 이렇게 플랜 A와 B를 함께 생각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부담이 좀 더 줄어들 수 있는데요. 누구나 원하는 최상의 시나리오. 이것이 플랜 A입니다. 사실 이 플랜 A는 특별히 대책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뜻대로 되기 때문에 하던 대로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플랜 B입니다. 최상의 시나리오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래서 우리 이런 항암 치료를 해서 이 암이 완치되거나 암 사이즈가 많이 줄면 참 다행인데 이번에 만약에 이렇게 되지 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어가면 서로 간의 심리적 부담이 크지 않으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환자 돌봄의 그 다음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환자의 돌봄은 비단 신체적으로 몸을 도와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치료하는 병원에 같이 가고 그다음에 그 교통편을 제공해드리고 그다음에 의사분하고 진료를 보실 때 같이 들어가고 검사 결과를 들을 때 손을 꼭 붙잡아드리는 이런 치료에 대한 지지도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 그 치료비라든지 뭐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도와드리는 것. 또 하나 측면이 우리 정서적 심리적 지지 측면입니다. 앞에 세 가지는 비교적 구체적이고 해야 할 것이 명료합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가족분들께서 아마 잘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이 네 번째, 정서적 심리적 지지는 사실 좀 막연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분들께서 해주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강력한 지원 방안입니다. 환자분들께서 필요로 한 심리적 지지 방법 중에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삶에 대한 통제감을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질병을 진단받다 보면은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병이 온 것도 내 뜻대로 된 것도 아니었고 병이 낫고 낫지 않는 것도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어떤 치료를 받을 때 부작용이 나는 때도 내 뜻대로 잘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삶에 대한 통제감이 약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는 이 삶에 대한 통제감을 회복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환자분께서 참여하도록 하시고 또 환자분께서 스스로 하고 싶어 하는 일은 할 수 있도록 또 도와드리고 이러면 이러한 부분들은 삶에 대한 통제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신과 나의 삶이 여전히 의미 있고 중요하다는 느낌을 받고 싶습니다. 환자분들께서 또 많이 경험하시는 것이 내가 예전만큼은 쓸모가 없어진 존재가 된 것 같다. 가족 안에서도 그리고 뭐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이제 쓸모없이 뒤로 밀려나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가족에게는 오히려 부담만 주는 존재가 된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시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그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고 또 우리 가족 안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들이면 환자분께 굉장히 큰 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는 삶에 대한 통제감도 약해지고 그리고 나는 점점점 많은 부분들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지고 있지만 끝까지 함께하는 누군가가 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안정감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끝까지 당신과 함께할 거다. 이런 메시지를 명시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주시면 환자분께 안정감을 드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족 측면입니다. 가족은 늘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는 기쁨뿐만 아니라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어떤 비단 한 가족 구성원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족들과 어떤 무언가를 나눌 때 기쁨은 나누지만 어려움은 혼자 감당하려고 하는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려고 하지 않거나 알리려고 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가족은 어려움도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기 속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더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가 오고 어려움을 나누게 된 부분에 대해서 서로 부끄러워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가족은 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누가 아파서 다른 가족이 피해를 보는 어떤 그런 피해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서로 아끼면서 함께 나누다 보면 오히려 그 돌보는 가족이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인간의 성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더 가족들이 좀 더 새로운 가족 역할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가족 사이에서도 상황을 좀 진솔하게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환자의 공백과 간병 부담을 가급적이면 가족들이 다 같이 나누도록 해보십시오. 독박 육아라는 말이 있는데요. 독박 간병은 사실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암 투병가 정도 비교적 굉장히 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간병을 누군가 한 사람이 전담하는 것보다는 설사 주 간병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역할들을 다른 가족들이 좀 충분히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역할을 좀 나누시도록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모든 가족 모두 다 자신의 삶과 간병 사이에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 간병인이 주중에는 열심히 환자를 돌보지만 주말에는 이제 직장을 나갔던 다른 가족들이 간병을 나누고 그 주 간병자에게 쉴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 주 간병인도 훨씬 더 건강하게 간병 생활을 오래 하실 수 있고 또한 그 환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다른 가족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많으시고 의사결정이 좀 복잡할수록 주 의사결정자를 정하고 그를 좀 적극적으로 돕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시면 가족들 간의 의견 조정을 하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 간에 죄책감과 미안함을 서로 주고받는 것보다는 고마움과 뿌듯함이 순환할 수 있도록 좀 하시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문화에서 조금 서로 미안해하고 죄책감을 가지시고 스스로를 좀 자책하시고 이런 문화들이 좀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비난하거나 자책은 좀 줄이고 경청과 칭찬을 늘린다면 어떨까요? 아마 간병을 받으시는 환자분 입장에서도 그리고 간병을 해드리는 가족분들 입장에서도 좀 더 힘이 나고 신이 나고 이런 생활을 좀 더 하실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보다는 고맙다는 말 그리고 정말 잘하고 있다. 서로 이렇게 칭찬해 주신다면은 좀 더 아마 힘나게 이 생활을 보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돌보시는 가족분 자기 자신의 입장입니다. 자기 돌봄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돌봐야 되는데요. 달리 말하면 돌봄의 대상이 자기를 반드시 넣도록 하자는 겁니다. 아무래도 간병을 하다 보면은 생활의 중심이 자기 자신보다는 환자에게 집중되기 쉽습니다. 그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간병은 단기간에 끝나는 일이 아니고 또한 나도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늘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돌봄의 대상에 자기를 꼭 넣고서 내가 이 생활을 원만하게 잘할 수 있는 방안을 궁리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긴 적절한 휴식과 운동이 필요하고요.
또 자신의 건강도 챙겨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병을 앓고 있다, 뭐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앓고 있다, 그 관리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약도 잘 드시고 내가 병원을 가야 할 때가 있다. 그럼 미루지 마시고 가급적 가십시오. 네. 그리고 내가 간병을 하는데 한계를 정해야 합니다. 네. 물론 위기 상황에서는 밤새워서 간병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급할 때 며칠입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리미트를 대략 정하고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지와 도움을 구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가능한 찾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간병을 하시다 보면 아까 자꾸 사회생활에 축소되고 고립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병을 하시는 부분도 가족 이외의 다른 사회관계도 필요합니다. 친구 관계를 좀 유지를 하십시오. 그래서 혹시 만일에 환자분께서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면 친구와 통화를 하거나 친구를 잠깐 만나는 것을 미안해하시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를 만나서 좋은 에너지를 내가 받고 오면은 그 에너지를 또 환자분께 전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서로 선순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커리어가 좀 단절되거나 내가 못하게 되더라 하더라도 자신의 미래를 위한 계획을 계속 세우시고 꾸준하게 조금씩이라도 하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만일 하던 공부를 중단하고 누군가를 간병하게 되었다. 그러면 공부를 꾸준히 하루에 10분, 30분이라도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시는 것과 안 하시는 것은 내가 그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또 내가 내 자신을 챙기고 있다라는 그 느낌을 주는 데서 굉장히 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또 계속 내가 미래를 꾸준히 연결해 놓고 준비해 놓고 있으면 기회가 왔을 때, 간병을 조금 간병 부담을 덜게 되었을 때 내가 좀 더 손쉽게 다시 내가 하던 일에 뛰어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미래를 위한 계획을 놓지 말고 계속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봄 경험을 긍정적으로 이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돌봄 경험 무척 힘듭니다. 실제로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물리적으로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리고 환자를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막막하시고 또 환자가 잘 낫지 않을 때 무척 속상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또 기회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돌봄에 대한 정보를 얻고 배우는 것, 그리고 혼자서만 하시지 마시고 가능한 한 지지를 구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많이 받으십시오. 가족도 좋고 지인도 좋고 이웃도 좋고 혹은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사 혹은 여러 안병원이나 이런 데 있으시는 간호사 선생님, 거기서 또 소개해 주신 여러 연계기관 이런 데를 많이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자원을 많이 확보해서 간병 부담을 자꾸 나누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면 이런 부분에 지원이 너무 약하다. 그러면 사회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좀 요청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족분들께서 직접 요청하시면 아마 다른 의사나 간호사가 요청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생각보다 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을 보내더라도 부담보다는 자긍심과 보람을 많이 느끼도록 스스로 좀 격려해 주시도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하시다 보면 무력감을 느끼실 때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실질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환자의 병세, 내가 열심히 간병해도 병세가 나빠지는 경우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간병만으로 병세를 바꾸기가 어려운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 하더라도 환자분들께는 한계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돌봄 경험이 나의 성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그 돌봄 경험에 좋은 의미와 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미와 보람을 꼭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말씀드릴 아서 클라이민이라는 분은 돌봄의 핵심은 같이 있음, 옆에 있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큰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케어라는 책 중에서 제가 한 구절을 가져왔는데요. 저는 참 돌봄이라는 것은 저는 비단 한 개인, 어떤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참 잘 드러낸 말이라서 이 구절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해지고 의료계와 가족 안에서 돌봄과 보살핌이 점점 사라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 모두에게 비극적인 결말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의 인생을 바꾼 가족 간병인으로서의 경험을 통해 관계, 존재함, 인내,
추억을 소중히 하는 것이 돌봄의 핵심임을 말하고 싶습니다. 돌봄은 사회를 하나로 이어주고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는 아이를 키우고 감자를 간병하고 장애인을 돕고 죽어가는 사람 곁을 지키며 우리 자신을 돌보기도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정원을 가꾸고 지역사회와 환경을 보살핍니다. 이 모든 돌봄은 우리를 윤리적, 감정적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돌봄이 필요 없으신 분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지금은 내가 누군가를 돌보고 간병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도 간병을 받아야 되고 돌봄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돌봄이 아름답게 선순환하는 그런 가족,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슬기로운 간병 생활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5가지 글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기, 수용하기, 소통하고 나누기, 자신을 돌보기, 함께 있기입니다. 부족한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